자, 192페이지 보시면 서정갈래입니다. 자, 서정갈래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서정이 뭐랬어? 서정. 정서를. 서가 뭐였어? 서. 서요? 웨스턴. 뭐 컨셉을 그렇게 세계사로 잡고 온 거야? 근데 서는 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은 감정이었죠. 그래서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고 말하는 문학이 바로 서정갈래입니다. 네,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서정갈래는 화가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게 바로 서정갈래고요. 한국 문학에서 서정갈래에 속하는 역사적 갈래로는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신체시, 현대시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신체시 빼고는 다 배웠습니다. 신체시 빼고는 다 배웠고, 신체시 빼고는 다 국어의 도구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좀 친숙할 텐데,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겠어? 고대가요. 너네가 알고 있는 고대가요를 다 말해봐. 그 두꺼비, 아니 거북이. 거북이, 구지가 같은 경우는 이런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노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대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에 대한 얘기가 많다 했었죠. 그래서 내가 이거 예시를 든 게 그 M수생들이었잖아. 재수생들. 재수생 애들이 지금 딱 6월 시즌까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해. 걔네가. 그러다가 6월 모평에서 대부분 엄청 잘 가. 한 5, 6등급이었던 애들도 재수학은 6월달까지 다니면 6월 모평에서 보통 1, 2가 나와. 왜냐면 계속 시키니까. 하고 걔도 좆됐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집에 가서 떵떵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고3 때는 4등급, 5등급이어서 대학도 못 갔었는데 이제 6월 모평에서 1, 2가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떵떵거리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이제 핸드폰도 슬쩍슬쩍 하고. 그러면서 또 재수학원이 남녀 합반이기 때문에 저쪽 여자애가 또 이뻐 보이고 저쪽 남자애가 괜찮아 보이면서 이제 슬슬 입술에 뭘 바르거나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옷을 좀 갖춰 입거나 이런 식으로 지랄을 떨다가 여름방학 때 연애하고 대부분 9월 모평 때 와장창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가요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야. 너네 그 한국사 생각하면 신석기, 구석기 생각해봐. 얘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맨날 채집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동굴에서 있었는데 동굴에 있는 벽화 그림 봐봐. 동굴의 벽화는 대부분 뭐였어? 맘모스 잡는 거. 그걸 맘모스 잡는 거 사냥인데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냥 연습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얘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사랑, 이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먹을 것도 경작을 하면서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여자애가 남자애가 서로 마음에 들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의 정서를 말하는 게 많아졌고요. 그게 이제 바로 고대 가요인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향가는 향자로 지어진 신라시대 노래 19채 향가, 4구채, 8구채 이런 거였었고 한시는 뭐였어? 한시. 한자로 된. 한자로 쓴 대시였는데 오히려 한시가 되게 쉽댔죠. 왜냐면 한자로 써졌기 때문에 깔끔하게 다 번역을 해주는 거였고요. 고려가요는 고려가요죠. 남녀 상렬기사죠.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시조는 시조 세편. 시조. 네, 고려 말부터 조선 초부터 유행했던 시조인데 딱 정형화된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이고 그다음에 시조의 가장 중요한 형식상 특징이 뭐였어? 시조에서 제일 중요한 형식상 특징.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보. 삼음절. 아이씨.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신체시. 신체시는 뭐냐면요. 이 신체가 바디 신체가 아니라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입니다. 그러니까 체는 몸체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시라는 거는 새로운 형식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시가 바로 신체시라 생각하시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문학을 배우면서 신체시를 따로 안 배우는 게 뭐냐면요, 신체시에 그렇게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시조 때까지 보면 여러분들 한번 너네 생각해봐. 향가, 고려가요, 시조의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큰 공통점이 뭐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 생각해보면 19채 향가고 생각해봐. 19채 향가의 가장 중요한 형식상 특징이 뭐야? 마지막 줄, 9번째 줄, 10번째 줄은 낙구라는 낙구에 뭐가 있어? 감탄사 있는 형식상 특징.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있고 연이 구분되어 있는 형상 특징이 있고, 그다음 시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6부 45자 내외 혹은 종장의 초등보는 상음절 이런 식으로 형식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 신채시가 이 형식을 깨버립니다. 왜 우린 그런 형식에 얽매 있어야 돼? 이 형식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그런 형식이 바로 신채시예요.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그냥 이런 형식,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났다. 그 특징만 갖고 있는 게 바로 신채시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현대시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현대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그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정가요의 모습은 고대 가요에서 볼 수 있는데, 고대 가요는 고대 부족 국가에서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향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를 통틀어 이른 말이다 라는데, 이건 학교 선생님별로 각자 말씀하신 게 다를 수 있는데, 고대 부족 국가는 그냥 대표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 뭐 옥저, 동해 맞나? 동해 맞나? 맞아요. 그다음에 사만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부영가, 네. 그런 나라들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때부터 삼국시대 초기 고구려, 백제 그 시즌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공무도학은 이제 대충은 아시죠? 네. 이거는 그래 최소한 저랑 한 번 했던 건데, 인, 무는 없을 무자인데 무자가 없을 물자가 아니라 또 무슨 뜻이 있댔어? 무가. 이 무가 앞에 뒤에 있는 동사랑 같이 다니면 무가 무슨 의미를 했어? 부정의 의미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한 건데, 뭘 하지 마? 도가 물을 건너지 마라. 그러니까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건데, 이게 가장 오래된 거랬잖아요. 이거는 아마 유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유진이가 그때 제망매가를 그 하면서 공무도학원은 가장 오래된 거고 고조선 때부터 지어진 거여서 이게 가장 전형성이 강한 노래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고조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유리왕이 부른 황조가는 그거 아시나? 유리왕? 네. 유리왕은 아시잖아요. 그 주몽 아들. 네. 한국 사람이 그 기둥에 칼 숨기는 사람 아니에요? 기둥에 칼을 숨겼어요, 얘가? 그래서 아니 기억이 좀 어릴 때 책에서 읽었는데.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주몽 아들이 있었는데 유리왕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외간 자식이죠. 그러니까 주몽이 바깥에서 낳은 자식인데, 걔가 이제 와가지고 징표를 보여주면서 전 당신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이 유리왕이 아들이 됐는데, 이 유리왕이 아내가 2명이었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인데, 첫째 부인은 고구려 사람이었고 둘째 부인은 부여 사람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고구려 부여 사람이 원수지간이었잖아. 그래서 맨날 둘이 싸운 거야.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그러다가 이제 둘째 부인이 나 첫째 부인과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하고 그냥 집으로 나갑니다. 부여로 가버리니까 유리왕이 말을 타고 딱딱딱 가가지고 둘째 부인이 잡지만, 둘째 부인이 나 도저히 너랑 못 살겠어 하고 나 안 돼 하고 우리 헤어져 하고 나서 유리왕이 다시 고구려를 돌아오면서 쭉 갔는데, 이 참새 수적새인가 여기서? 꾀꼬리구나. 꾀꼬리 한 쌍이 두 마리가 막 정답 입는 거 보고, 꾀꼬리는 저렇게 있는데 나는 홀로네. 딱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예? 그렇지. 감정이 객관상가물의 개조 생각하시면 되죠. 쌤, 저희 황조가 본 적이 있나요? 황조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드렸는데. 왜냐면 나는 헤어졌는데 꾀꼬리 저 두 마리는 매우 정답돼 있잖아요. 암수가. 그래서 대조되면 객관상가물.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가야국의 건국신화와 결번 구지간 오늘 볼 겁니다. 구지간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가야 건국 왕 누구야? 가야 초대왕. 그건 몰라요. 김수로. 네, 수로왕. 그래서 수로왕과 관련된 건국설화가 바로 구지가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너를 구워먹어 살무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박과 소망이 직설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구지가라는 작품인데, 이건 뒤에서 한번 같이 보고요. 네, 이들 세 작품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백제노래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정읍사는 우리 아마 봤을 겁니다. 이거는 망부석설화 관련된 거. 그래서 다라 모피곤 노드샤. 그게 바로 정읍사고요. 그래서 가장 앞선 시기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삼국시대에 한자가 보급되면서 한문에 능숙한 한족들이, 상층 귀족들이 한시를 짓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 배울 거 여수장 우중문 시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 수나라 장순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구려 살수대첩 생각하시면 좋죠. 고구려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를 막아내는데 이 우중문이라는 장군이 이 수나라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장수였대 해요. 그래서 얘가 전쟁만한 백전백승이었는데 이제 이 을지문덕한테 당한 거지. 그래서 을지문덕이 좀 조롱의 의미로 놀리는 게 바로 여수장 우중문 씨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최치원, 여러분 최치원 혹시 한국사 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 네, 이 사람이 그 육두풍인가? 그렇죠. 신라 시대 때는 이제 그 계급이 딱딱 있어가지고 그 계급별로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이 있었는데 최치원이 워낙 대단한 인물이어가지고 당나라 유학까지 가서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그 신분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없어서 그거에 대한 한을 보통 얘기하는 게 추야 우중과 제가 야산 독서담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최치원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향찰, 향찰이라는 건 한자의 응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기 위해 쓴 작품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향가이고요. 향가는 대부분 신라시대에서 지어진 거고 작가층은 승려, 귀족, 평민에 쓴 건데 승려가 쓴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향가는 대부분 불교적인 내용이 좀 많다.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소동요 헌화가, 이건 4구체, 처형과 모죽지란가 8구체, 제망매가 찬기파란가는 10구체라는 작품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10구체는 다른 말로 사내가라고도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망매가가 찬기파란가랑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구체 한가는 사내가라고요. 소동요 혹시 아시지 않나요? 네. 이 막해놓은 소녀, 이 소동이 미친 새끼죠. 한마디로 보면. 지금으로만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연애 한 명 몰락시켜가지고 걔랑 결혼시키는 이야기죠. 몰라요? 해주셨나? 선화공, 이 뭐냐면 서동이 얘가 백제 사람인데 신라의 선화공주가 이쁘다는 걸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화공주를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서동은 계급이 미천했어. 그냥 평민이었어. 평민이도 어떻게 신라의 공주랑 결혼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깎고요. 스님인 척하고 신라에 들어갑니다. 신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말을 주면서, 마가 이제 더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덕을 주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가짜뉴스를 노래를 퍼뜨려. 이 노래가 뭐냐면 내일 밤 선화공주는 궁궐을 넘어서 서동이랑 밤을 보낸다네, 이런 식으로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가 신라 전역에 퍼지면서 신라 왕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선화공주를 내쫓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꺼져! 하면 쫓아내요.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쫓겨나서 나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서동이 마치 계획적인 것처럼 딱 등장해가지고 우연인 것처럼 딱 등장해가지고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아니면 저희 집에 가서 잠깐 쉬실래? 해가지고 서동이 선화공주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서동이 고백을 해요. 나 너 좋아해. 하고 나서 선화공주도 저도 당신이 좋아요 라고 해서 이제 둘이 사귀게 되는데, 사귀고 나서 이제 서동이 커밍아웃 합니다. 사실 그 노래 퍼뜨린 건 나야.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여기서 선화공주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 운명이겠죠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얘네들이 사는데 서동 그 집 뒷마당 봤더니 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서동이 선화공주 보고 이 많은 금이 다 어디서 났냐 했더니 소동은 금조차 뭐가 뭔지 몰랐던 거야. 그냥 얘 맨날 더덕만 캐는 애였는데 더덕을 캘 때 금이 나왔는데 이 금 뭐야? 이 먹지도 못하고 이걸 왜 써? 하고 그냥 뒷마당에 걸어놓은 겁니다. 뒷마당에 걸어놨는데 이제 그걸 선화공주가 그걸 이제 금을 자기 아버지 신라 왕한테 보내고 나서 서동이 정식 남편이 돼가지고 서동이 그래서 백제의 무왕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서동이에요. 진짜 무왕이 돼? 네. 진짜 백제의 왕 보면 무왕이라고 있어요. 그 무왕은 바로 서동이에요. 실제 이야기를 적은 건가요? 그쵸, 실제 이야기인 건 모르겠죠. 하여튼 미친 새끼죠. 근데 대머리인데 잘생겼나 보네. 모르겠다. 처음 만났는데 머리.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서동,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서동과 관련된 드라마 나왔을 때 그 시대 가장 잘생긴 남자라고 했었어요. 서동. 대머리 해야 되니까요. 홍석천? 사슴은 미친놈. 말이 이상하다. 사수는 미친놈 아니지. 사수는 좀 미친놈 아니지. 사슴은 점이죠. 그 다음 헌화가는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말했는데, 헌이 뭐냐면 헌이 바치다, 하는 꽃, 그 꽃을 바치는 이야기인데 수로부인한테 꽃을 바치는 이야기죠. 네, 이거고요. 그다음 처형관 진짜
벌써 얘기했다. 아, 네? 처음과 니네 제일 좋아하는 얘기잖아. 뭔데? 초용과 남의 아내 빼앗는 이야기. 그런 게 한둘이 아닌데. 한 두 개야. 이게 뭐냐면 초용이 그 신라 시대 때 귀족 그 관직이었는데 얘 부인이 엄청 이뻤대. 엄청 이뻤는데 초용이 이제 야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 이제 와이프 혼자서 자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다리가 몇 개여야 돼? 대우박이구나. 그러니까 다리가 몇 개여야 돼? 두 개밖에 있어야 되잖아. 두 개만. 근데 딱 문을 열었더니 다리가 네 개야. 귀신 이게 아니야? 뭐야? 귀신이죠, 귀신. 아내가 바람을 폈단 거잖아. 그래서 초용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와. 그래서 와, 이 개새끼를 어떡하지? 죽여버릴까 하는데 화를 참고 이제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닌데 어쩌하리 하면서 그 불륜의 현장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초용의 아내랑 바람핀 남자가 이제 깬 거지. 남자가 깨서 나왔더니 초용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귀신이 초용의 아내가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초용이 야근하는 날 초용이 변장을 해가지고 아내를 속이고 하루만 보낸 겁니다. 알고 있었어? 그 수업에 했잖아. 아니 알고 귀신이란 거야? 했어. 초용만 잘 했다니까. 그거는 그냥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요. 초용만 자주 말했어.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초용이 거기 앞에서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 귀신을. 귀신이 용서해 주는데 그 귀신이 알고 보니까 역병을 몰고 다녔던 역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초용이 뭐 하냐면 야, 너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 하고 너 친구들 다른 귀신들한테도 우리 집 오지 말라 했더니 이 귀신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른 귀신들한테 야, 초용네 집에 가면 안 돼 라고 다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라 시대 때 그래서 문 앞에 초용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림을 붙여놓으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오다가도 이 앞에 문 앞에 초용의 얼굴이 딱 있으니까 야, 이거 초용네 집인가 봐. 도망쳐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설화가 바로 초용이다. 모죽진화란 건 뭐냐? 이건 창기파랑과랑 똑같습니다. 모가 사모하다.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모죽지랑가. 이 사가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 오케이? 제망매가는 했지 않았나? 안 했나? 제망매가는 그 죽은 누이의 근데 죽은 누이가 노저라고 해요.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어가지고 누이의 명복을 비는 노래가 바로 제망매가. 이것도 이따 뒤에서 한번 볼 거고요. 창기파랑만 했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19창가는 정형시가로서 형식을 온전히 갖춘 것으로서 평가되고요. 불교 이념은 이 형상화 있고 당대 정치상을 배경을 한 게 바로 대표적인 게 창기파랑가죠. 네, 창기파랑가 왜 지은 거였어? 죽어서. 기파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또 다른 속뜻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진짜 혼란스러우니까 딱 이런 그래, 신라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기파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은 게 창기파랑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당대 정치 상황을 배경한 게 창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이런 것들이고요. 주술적 성격을 지닌 거는 초용과 같은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도 상층 귀족들은 환시를 활발히 창작했고요. 그 결과로 고려 정계에는 정지상우 송인과 같은 뛰어난 작품을 발굴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별다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사대부 애들이 등장했는데 이 신흥사대부 애들이 만들어낸 게 경기체가거든요. 그 경기체가는 뭐라고 불립니다. 왜냐면 경기체가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얼마나 자기네들이 인싸인지 자랑하기 위한 노래가 경기체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규보와 기급기는 합친민의 삶을 소재로 한 노민시, 예민시를 창작하여 한시의 복을 더해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힘드네요. 자, 193페이지. 와. 그다음 고려 소교 혹은 소교라고 불리는 고려 가요는 민요의 기원을 두면서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궁중의 악장이나 사대부의 연희공간에서 구전되다가 악장 가사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전되다가 어떤 게 추가되냐면 후렴구가 추가된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고려 가요 중에서는 사모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머니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사모곡인데 사모곡 같은 단연체라는 게 뭐냐면 연입니다. 연이 한 개인 거. 근데 너네 생각해봐. 고려 가요는 연이 한 개만 있었어? 아니요.
보통 2개, 3개였잖아요. 근데 3호곡은 딱 하나. 청산별곡이랑 가시리처럼 분연체라는 건 연이 나눠져 있는 거. 후렴구가 삽입되어 거. 근데 청산별곡은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이건 뭐냐면 평민의 고달픈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산별곡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너네가 청산별곡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관동별곡이야. 가사랑 많이 헷갈리거든. 근데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입니다. 청산이라는 게 하나의 이상향인데 평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청산 좋은 곳 이상향에 가서 살고 싶다,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청산별곡이고요. 관동별곡은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내용상으로는 임금에 대한 충정, 남녀 간의 애정, 이별의 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고려 후기에 형성된 시조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조는 오늘날까지 지어지고 있어요. 시조는 딱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조 세편의 외부 지문 보면 이태극의 3월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딱 현대 시조입니다. 오케이? 시조는 현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조선 전기의 시조는 대체로 사대부들의 인연과 예술적 취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호, 자연에 살고 싶다, 강호 시조, 유교적 윤리를 알려주는 훈민 시조. 훈민 시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훈이 훈계하다, 민 백성, 백성들한테 훈계하는 노래가 훈민 시조 이거고요. 그다음에 구중 강호 시조는 도산시이고 고산 구고가 강호사시가 어부사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요. 훈민 시조는 훈민가 오륜가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다음에 여성의 감성을 노래한 황진이, 홍랑, 계란 등은 기녀시조 등과 죄송해요. 기녀시조 또한 이 시기에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고요. 조선 후기에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문학 담당층이 확대되고요. 서민 인식이 크게 성장하면서 문학의 소재나 주제도 한층 다양해졌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사설시조였다는 점. 오케이? 그래서 윤성도의 많은가 같이 조선 전기 사대부의 미의식을 계승한 작품도 있었으나 서민의 일상적인 체험과 욕망을 형성하거나 지배층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등 조선 후기에 다양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담은 사설시조 역시 발달되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 전문 가객이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너네 지금이야 다 글로 써 있어서 너네가 어떤 문학작품 읽고 싶을 때는 글을 읽으면 되잖아. 책을 읽으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 이렇게 쓰기가 힘들었단 말이야. 다 하나하나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만약 너네 신청이에 대한 신청전을 읽고 싶어. 그럼 신청이를 읽고 싶으면 신청이 가객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그 마을 잔치 같은 데 와가지고 자 오늘 심청이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너네가 그때 가서 들어야 돼. 심청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전문 가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게 바로 김천택, 김수창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 가사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음도 운율이 중시되는 서정갈래이지만 내용상 문필이 주가 되는 교술갈래도 보기도 한다는 거. 오케이? 가사라는 게 되게 길었잖아. 그래서 가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한 거였죠? 오케이? 페이지 했는데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해. 안 힘듭니다. 정극인의 상춘공이란 거 뭐야? 상이 뭐였어? 상. 감상하다, 춘하면 뭐 또, 봄을 감상하는 노래가 상춘곡. 면양정가 정도 기본으로 기억해두잖아. 면양정가. 처음 들어보네. 아니야, 너네 이거 1학년 때 했어. 내가 정철의 이거 관동별곡이랑 너네 그 송민곡 같이 얘기하면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고 관동별곡이 또 대표적인 게 면양정가가 있다. 면양정가가 그거 곡이 면양정가. 네, 이거 진짜. 이게 자연친화 가사에 원조랬잖아. 자연친화 가사가 원래는 자연친화, 자연 사랑합니다도 있는데 또 무슨 내용이 있겠어? 자연친화 가사에. 임금에 대한. 그래,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송순이라고. 열악정가.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게 정철의 관동별곡이고. 오케이? 네.
뭐 송민공은 이제 말 안 해도 알 테고. 자, 그다음 194페이지. 여기서부터 좀 어렵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게 나오기 때문에 자, 개화기입니다. 문학사회에서 개화기는 언제부터 보냐면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서양 문물에 영향을 받아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하던 시기가 바로 개화기인데 이 시기의 문학은 고전 문학의 형식을 이어받아 변화를 모색하면서 주로 봉건질서 타파, 애국, 개화, 계몽 등의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한 개화 가사로는 이용호의 애국가, 창가로는 체남선의 경부철도가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08년에 발표된 체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는 비교적 자율적인 운율을 지닌 새로운 형식의 신체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시가 아까 새로운 형식이랬잖아. 이전까지는 글자 수에 제약이 있었어. 그러니까 정형된 형식이었어. 근데 이제 신체시부터는 정형적인 걸 없어버리고 좀 계몽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신체시 역시 너무 한계가 커요. 그러니까 해액에서 소년에게라는 작품 보면 처음에 어떠면 털럭럭럭 이렇게 시작돼. 털썩이라는 건데. 아니 진짜 작품이 이렇게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 뜻이 털썩이라니. 털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형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가 비웃겠지만 이때 당시 완전 센세이션했던 거야. 왜냐면 어떤 미친놈이 리얼이 이렇게 해. 미치게 했네. 진짜. 근데 이 작품의 한계가 뭐냐면 정형화된 그 운율을 벗어났다 했잖아. 근데 털에서 시작하고 이게 1행인데 마지막 행도 똑같아. 마지막 행도 털 이렇게 시작돼. 근데 이렇게 끝나.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수미상관 구조이기 때문에 또 형식으로 운율을 맞췄다 해가지고 이거 역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신체시는 완전히 그 정형화된 외형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년부터 45년대까지는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거나 미래의 희망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줬고요. 1910년대 때는 소년 혹은 태서 문예 신보 등에서 많은 시가 들렸는데 이때는 좀 과도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이광수는 몰라도 됩니다. 친일파거든요. 네, 친일파 문학은 여러분 안 배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서사관에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한 자유시의 형식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 때는 제일 중요한 3.1운동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초기에는 김억, 이상화, 박종화 등의 감상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의 낭만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감성이야. 막 이 현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우리 일제에 저항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에 집중하는 거. 그냥 감성만 따지는 게 바로 낭만주의 시거든요. 근데 20년대 중반을 넘어서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들어갑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까프 문학이라 해가지고 저항 의식에 담은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고요. 그다음 경향시라는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경향시는 뭐냐면요. 밑에 써있는데 여기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를 선전하는 목적인데 보통 사회주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향시를 안 배웁니다. 그래서 특히 전통적 정안을 민요적 율격에 실은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아니면 종교적 믿음을 광복의 의지와 연결한 노래 한용운 작품들이 이때 등장했고요. 1930년대 때는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순수시라는 거 위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감정에만 집중하는 거, 순수문화. 막 저항 이런 거 빼고 그냥 우리 서정 갈래의 본질에 집중하자.
아까 서정관례의 특징이 뭐였어? 정설. 정설을 말하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설을 말하는 그 본질에만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순수시고요. 모더니즘 시는 뭐냐면 감정을 절제하면서 조금 완전 실험적인 모습 보여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이상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보고 오셨나요? 이상의 건태? 네, 읽고 그랬잖아. 읽었죠. 이상의 건태 모습 이게 이거 한번 보고 가면 돼. 내가 왜 이상을 싫어하는지 너네가 왜 싫어하시죠? 이게 이상의 시예요. 13의 아이도 도로를 질주하여 제1의 아이가 무섭다 하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 그리고 제3의 아이도 무섭다 그리고 제4의 아이도 무섭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더니즘 시입니다. 완전 실험적인 기법을 쓰는 거. 실험적이라는 게 실험적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거를 쓰는 거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 완전 유진지가 좀 훌륭한 시작이다. 또 대표적인 이상의 이게 오감도라는 작품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뭐냐면 이거야. 쭉쭉쭉 하고 오, 멋져. 이게 시야. 이상해. 해석이 안 돼. 이런 것들이 바로 모더니즘 시. 근데 예쁘다. 예쁘긴 하네. 그 다음에 생명파 시인과 총무파 시인들이 등장했다. 생명파는 그냥 생명에 집중하는 거, 총무파는 그때 말씀드렸던 순수문학과 좀 비슷한 거. 근데 순수문학은 진짜 저항의식 이런 거 빼고 감정에만 집중하자는데 총무파는 그렇다 해서 무조건 감정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살짝씩 저항의식도 추가했던 거.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밖에도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뚝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 우리 민족은 일제의 민족의 말살 정책과 정치적 탄압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도 일제의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참회로 쉽게 씌워진 시를 많이 지었고 이육사 역시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근데 이제 45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는 뭐가 됐냐면 또 해방됐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50년대 전쟁이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때 뭐냐면 전쟁이 야기한 참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는 게 이 문학의 갈래였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품들을 쓴 게 바로 조지훈, 유치환 혹은 박인환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 오케이? 모더니즘은 아까 내가 모더니즘 시가 뭐였어? 모더니즘 시가 뭐라 했어 내가? 감정을 억제. 감정 억제하고 좀 실험적인 기법 쓰는 거. 그게 똑같습니다. 모더니즘 운동. 그래서 이때 좀 완전 실험적인 걸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1960년대 때는 이런 저항,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참여시가 주목을 받았다. 70년대 때는 급격한 산업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야기된 시기여서 이와 관련된 현실 참여적인 경향이 또 등장했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생긴 민주화에 대한 열기 역시 8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쭉 이어졌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노동자와 관련된 민중지향적인 시를 활발하게 창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이름 까먹었다. 전태일? 맞나? 네, 맞아요. 전태일 열사를 하잖아요. 그분이 노동자이셨는데 그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22시간 일을 해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겨우겨우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 노동자들의 되게 권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신자살을 하시거든요. 분신자살 하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하시냐면 나에게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나 좀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문학가의 지식인들이 그 뒤로부터 이런
노동자와 관련된 작품들 많이 씁니다. 전태일을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노동자를 구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만소공이라는 작품들도 그렇게 생기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쭉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체시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보여줬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해체시. 근데 이게 뭘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다채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페미니즘 문학이 쭉 이어졌다는 거. 나 이거. 오케이? 서사관리까지 하면 죽을려나? 그냥 해야 돼, 보상해야 되죠. 그럼 하면 안 돼? 214페이지. 너무 길어요. 시작이에요. 그래 물어봤던 거잖아. 하면 죽으려나? 근데 이건 서점 관련 내용 똑같아. 깜짝이야. 복현전. 자, 214페이지 보시면요. 서사 관련은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설화, 고전소설, 한문, 국문,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법한 게 바로 신소설입니다. 신소설은 말 그대로 이 전까지는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보통 우리나라 시작은 서사관리의 초기 모습은 건국신화였습니다. 너네 나랑 수업 안 했어도 주몽신화 정도는 알고 있잖아. 박혁거세 이 정도 신화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서사관리의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좋고요. 바보은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설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 모아놓은 게 폐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폐간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밑에 써있듯이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에 창의성과 윤색을 더한 산문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하면 그거예요. 금도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폐간문학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설 발달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을 의인하여서 전기 형식으로 하는 가전체 소설. 가전체 소설을 했나?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뒤에 공방전이 나오면 가전체 소설 알아주셔야 되는데, 가전체 소설이 뭐냐면 이 가라는 글자가 가짜입니다. 전은 전기. 이 전이라는 게 뭐냐면 한 인물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대기. 그래서 홍길동 전이 뭐야? 홍길동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 심청전 역시. 심청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가짜 이야기가 뭐냐면 사물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물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게 가전체 소설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동전은? 동전은 공방전 이런 거 했나 우리? 공방전. 그래.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 공방전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가전체 소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입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도입이 가계였잖아. 가계가 그 인물의 가족들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생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게 사신의 평가. 사신이라는 건 역사를 기록하는 신화인데, 이 사람이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바로 사신의 평가. 오케이? 그래서 그 평가 부분이 보통 다 주제다라는 거. 그래서 수를 의인한 국순전, 국선생전, 돈을 의인한 공방전, 대나무를 의인한 죽부인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술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조선 전기에는 설화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시기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김스십의 금오신화. 이건 고3 애들한테 얘기했던 건, 이게 여러분한테 어쩌면 다행이죠. 왜냐면 금오신화가 실제로는 100편에서 200편이 넘는답니다. 100편에서 200편이 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이거 훔쳐갑니다. 금오신화를. 금오신화 훔쳐갔는데 얘네가 보관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일본에서 발견이 됐는데 고작 5작품밖에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그 5작품만 배우죠.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금오신화 보시면요,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
당대의 문제의식이나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만복사적보기, 이생규장전 이런 것들인데, 너는 이생규장전 내가 흘러가듯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생규장전이 이생이라는 남자애가 넘어 담장을 넘는 이야기. 한번 얘기하면 이건 꼭 기억이 되니까, 이생이라는 남자애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애가 너무 이뻐. 그래서 그 여자애 몰래 따라가서 그 담장을 옆에서 계속 훔쳐보고 있는 거야. 너무 이뻐 어떡하지? 자기 고백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얘가 결국에 그걸 못 참고 담장을 넘어요. 담장을 넘고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받아줘요. 나도 사실 네가 엿보고 있는 거 알았는데 나도 너가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 받아줄래?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귀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생이 무서워 혼자만 도망쳐. 그래서 이 여자는 죽습니다. 영혼이 되는 거. 그래. 또 어떻게 찾았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생이 이 여자가 죽은 걸 알아. 근데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돼서 등장해. 나 저승 갔는데 저승에서 우리의 사랑이 인연이 아직 안 끝났다 해가지고 우리 조금 더 사랑하다 오래 해가지고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둘이 사랑을 나누다가 이 여자애가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나 이제 저승 가야 돼 해가지고 휙 가고 남자애도 얼마 뒤에 죽는 이야기가 바로 이생규장전. 이 귀신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현실과 비현실을 결합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의인한 수성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원생몽유록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는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데, 광해부 때 지은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우리나라 최초 소설이지만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홍길동전은 최초의 우리나라 한글 소설이에요. 그래서 당대 사회제도의 결함, 특히 적서 차별을 타파하고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려는 의도를 지은 게 바로 사회소설이고요.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가 펼쳐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신함전기가 바로 대표적인 가정소설, 그 다음에 가문의 흥망을 다루는 가문소설, 그 다음에 전쟁을 다루는 군담소설과 영웅소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조신의 꿈 같은 경우는 몽자루 소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공산탈춤은 한소리기 소설 같은 거. 오케이? 소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동물을 의인화해서 사회 현실을 묘사한 우화소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세태소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어리석게 행동한 인간들인데, 근데 그냥 그 시대에 문제점을 풍자하는 거야. 그래서 세태소설을 쉽게 말해서 홍길동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쭉 넘어가시면 또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어디 있어? 여성이 주인공인 영웅소설도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홍계열전과 박시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부터는 막 엄청난 문학작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이춘풍전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렇게까지 다양한 소설이 발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문학 담당층이 확대된 것도 있겠지만 출판 및 유통 구조가 발달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뭐라 해야 되지? 등불? 방 안에다 불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촛불 같은 거 뭐라 해야 되지? 등잔이라는가? 등불 같지 않아요? 등불 같지 않아? 그래요? 등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발달돼서 좋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민들이 낮에는 일하잖아. 근데 낮에 햇빛이 있어야 책을 볼 수 있잖아. 근데 밤에 와서는 얘가 불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책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등불이 발달되면서 이 평민들 애들 역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썼던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개화기로 가면 이제 신소설과 역사, 전기소설이 주로 이루는데요. 신소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신소설은 주로 공권질서 타파와 개화, 계몽, 자주독립사상, 이건 아까 우리 배웠던 서정관이랑 똑같죠?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인 혈의 노예서는 이인직이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신교육 쓰는데 혈액은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야 합니다.
네, 이인직도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사람 이름이 이지. 네, 이인직은 대표적인 친일파고요. 혈의 누가 뭐냐면요. 진짜 그겁니다. 일본 애들아, 우리 도와줘.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 동경사회, 문명사회나 동경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문명사회가 일본에 하는 동경입니다.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여권 신장과 같은 새 시대의 기준을 세웠고요. 네. 아니 그 다음에 국권수호와 애국정신에 남은 장지영과 신채호의 역사, 전기소설도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는 나라를 읽고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걸 보여주는데 특히 이광수, 네, 이광수는 정말 모르셔야 됩니다. 이 새끼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친일 악질 중에 악질. 모르셔도 돼요. 의의가 있대요. 네? 의의가 있대요. 몰라도 돼요. 의의 없어요. 무정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라는데? 몰라도 돼요. 최초는 뭐예요? 나도 이행기도 채팅했어. 최초는 이 새끼 악질 중에 악질이니까 얘가 다 찔렀어.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3.1운동 이후 발간된 동인지. 저 때 일제 때도 그런 걸 썼어요. 너가 아는 동인지가 뭐야? 동인지 모르는 건데. 선정적인 소설 아니에요?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왜요? 그냥 작품이야, 작품. 작품이야. 어떻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거 파트 할 때마다 안 보고 애들은 이 파트에서 눈이 동그러질까? 왜지? 아니 그니까 제가 처음이 아니죠. 네, 매년 있었어요. 그니까 너가 그 사람들 후계자다. 그 김민지가 어디서 나온 거지? 왜 그걸로 알고 있지? 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니까 일본 때문에 그래, 일본. 때 일본에서 나오니까. 광수가 문제네 결국은. 역시 광수가 답이 없네.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인직과 이광수는 자신의 문학 작품에서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테러리스트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악질 중에 악질이고요.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 그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 정렬을 담고 있는데 이게 너네는 지금 엄청 공감 못할 거야. 왜냐면 이때 무정이 왜 이렇게까지 최초의 현대소설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너네가 왜 배우냐면 이게 1917년에 생긴 거거든. 근데 이때 얘가 처음으로 삼각관계를 써. 남녀의 삼각관계.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하잖아. 근데 옛날에 삼각관계가 없었다고. 너는 고전 문화에 삼각관계 있었어? 없었어. 사신함중.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너네가 삼각관계라는 게 둘이 사랑하고 있고 이게 남자가 좀 헷갈려하는. 그러니까 살짝. 아니. 오케이. 사신함정기인가 둘째 부인을 들인 이유가 뭐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낳았으니까. 얘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바람피는 이야기라고. 양다리.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동성애도 등장합니다. 동성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성폭행 하는 장면도 등장하고요. 이춘풍전이요? 너무 옛날인가? 기생이잖아. 기생은 포함 아니에요? 기생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조심해. 그러면 괴다가 아니라 얼다인가요? 기생? 그러겠죠. 역시. 궁금하잖아. 나는 삼각관계를 알고 있었어. 야, 그게 왜 삼각관계야? 아니 기생을 사랑할 수 있지. 아니야, 그건 아니라, 그럼 사랑한 내용이 어디 나와, 거기서. 춘풍이가 걔 추월이 보고 사랑한다는 장면 있어? 홀려가지고 눈을 탕진했다. 그럼 홀린 거지, 이게 통을 탕진한 거지, 둘이 사랑한 내용은 없잖아. 레드선이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꽃뱀에 물린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문학 작품 아니야. 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 알아요? 이게 미국 다닐 모르는 이건 서양 문학인데 이게 서양 문학에서 되게 센세이션한 삼각관계를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임자가 있는, 나는 아내가 있는데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저 여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해. 근데 내 아내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해. 그럼 잠깐 그러면 선풍기식인가?
지그지그. 근데 이런 정도 되게 센세이션했어. 그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의 마오쩌둥이 그 감동을 받아요? 마오쩌둥이 서양 애들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그랬어. 정말 서양인들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처럼 그런 사랑을 하냐.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은 그런 걸 꿈꿀 수도 없었다. 근데 서양 연애들은 그런 식으로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이 남자 만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냐. 자유연애냐. 그렇게 하냐. 너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쓰니 무정이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툭하면 얘기할게. 남자가 A랑 B를 여자를 둘 좋아해. A를 좋아하다가 A를 좋아하다가 B를 마음에 들어해. 그래서 얘네 둘이 A랑 B를 같이 해. 하고 A와 B 여자 둘이 해. 네? 그게 무정이라고. 그게 무정이라고. 됐냐? 얼마나 센세이션해. 이걸 1917년에 썼어. 지금 그렇게 써도 난리가 날 텐데 진짜요? 무려 약 100년 전에 이렇게 썼다고. 왜 화를 내세요? 저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너네가 트집을 안 졌지. 이래야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유통 심의에 맞나요 그게? 뭐? 유통 심의에 그게 적합한가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작품이었다고. 그 정도.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와 우리나라도 이런 걸 써! 해가지고 최초의 현대소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신문에 연재했다고? 예. 이해를 못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야 그걸 신문에 연재하는 야 그럼 지금도 19금 드라마나 19금 영화 넷플릭스나 영화관에 다 올리는데 뭐 그게 문제야. 야 심지어 한영 아이씨 뭐야 그거 박찬욱 감독의 그거 박찬욱 감독인가? 그 뭐야 그 하정우나 최초 동성애 해가지고 막 아가씨 몰라? 몰라요? 상하죠? 그래 쌍화점이랑 아가씨 이런 영화들도 영화관에 걸린다면 그러는데 뭐 이거야 지금 입에 못 실리겠어? 오케이. 네, 3.1운동 다음에 뭐 생기겠어? 해방. 광고. 이제 현실의 심리적 현실의 비판, 그다음 리얼리즘 사실주의라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너네 오늘 배우는 불모지야. 불모지 사실주의인 거. 오케이? 아무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만세전은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만세전이 뭐냐면 만세가 그러면 3.1운동 직전의 직전에 그 조선시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알잖아. 운수 없나? 현지인가? 아내가 죽어서 그 돈으로 왜 먹지를 못하니? 너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 왜 먹지를 못하니? 이거. 이것도 식민지현실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 조선인의 가난과 울분 보여준 거. 그다음 불안한 환경 속에서 몰락하여 여인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감자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0년대 때는 까프가 등장해가지고 경향소설은 아까도 일제 저항에 대한 이야기 쓴다 했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바로 경향소설이고요. 30년대 때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농촌이 되게 황폐화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또 사실주의, 리얼리즘 보여주고요. 빈민족을 배경으로 궁핍한 서민의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30년대 소설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의식의 세계를 탐색하는 모더니즘 아까 또 뭐라고? 익스페리멘탈. 실험적 기법 쓴 거. 농촌소설, 역사소설, 가족소설 이런 게 등장한다. 오케이? 자, 217페이지. 광복 직후에는 해방 전후를 보여주고 해방 공간의 혼란상을 풍자하는 것도 보여주고는 친일행위를 비판하거나 속죄하는 순수 문학도 보여주고요. 50년대는 전쟁 보여주고 60년대 때는 이게 또 중요한 한글 세대 그러겠어. 그러니까 지금이야 너네는 한글을 배우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한자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 한글 세대부터는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
한글로 수업을 했다. 그건 한글 세대에 등장했던 게 바로 60년대 소설이고요. 이땐 전쟁과 분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문제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까지 보여주고 70년대 때는 급격한 산업화를 보여줌으로써 민주화, 경제적 성장의 그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바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소설이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